저는 숙자 68세입니다. 이번 여행은 가족만을 위한 거야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고 제 자리를 며느리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게이트에서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심지어 제 아들도 외면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기장이 저를 바라보며 어서 오세요. 주인님, 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위치를 남겨주세요. 배신, 존엄, 그리고 삶을 되찾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왜 모든 것을 되찾기에 결코 늦지 않은지 정확히 보여줄 겁니다.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채 서 있었고, 동현은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혜진은 보경에게 뭔가를 속삭였으며, 보경은 저를 바라보며 속이 뒤틀릴 정도로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그녀의 탑승권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표에는 몇 시간 전 제가 온라인으로 체크인할 때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그들의 계획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동현이 몇 주 전 저를 원한다고 전화했을 때 저는 그 통화를 구명줄처럼 붙잡았고 그의 좋아하는 레몬 케이크를 구우며 유일한 친구 주하나에게 어쩌면 혜진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제 아들이 제가 단순히 빨래하고 식물에 물 주는 사람 이상이라는 걸 기억해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 예약도 포기하고 주하나와의 유일한 점심 약속도 취소하며 혜진이 여행용 여름옷을 사는 걸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진짜로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혜진은 내내 보경이 자선 행사 준비를 도와줬으니 휴식이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했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쇼핑백을 들고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현은 혜진이 신발 너무 많이 싸지 마세요. 공간이 부족하고 보경이 짐을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저는 공항 게이트에서 마지막 저축으로 산 새 옷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이번만큼은 우아하고 단정하게 보여서 자랑스러워할 거라 기대했는데 예전에 혜진이 친구들에게 저를 촌스럽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위해 새 옷을 살 여유가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산 산호색 원피스를 보고 혜진은 나이든 여성에게는 밝은 색이 안 어울린다 며 연령에 맞는 옷을 사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예쁘고 소중하게 느끼고 싶었고 이 여행이 저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줄 거라 믿었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는 가방 속 모든 옷을 다림질하고 옷 사이사이에 작은 선물까지 포장해 넣었습니다.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아직도 그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주거나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 해준 적조차 없었습니다. 만석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족 식사 후 주방 바닥을 닦게 했고 도와주거나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항상 혜진의 어머니를 상석에 앉혔고 저는 아이들 옆이나 때로는 자리도 없었고 혜진은 식탁이 좁으니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 늘 저더러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석 장례식 후 집을 동현에게 넘기며 그것이 저에게 안정과 그들의 삶에 영원한 자리를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나중에 가족이 늘어나서 본체가 필요하니 지하실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제 존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여름 혜진의 식물이 죽었을 때 그녀는 제가 제대로 물을 주지 않았다고 탓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매일 머물며 화장실 청소부터 우편물 챙기기, 애완동물 돌보기까지 모든 걸 했는데도 그녀는 소중한 양치식물을 잊었다며 다음 여행 계획에서 저를 배제하라고 동현에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차를 산다고 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면서
제가 병원에 갈 때 버스를 타면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고 비난했습니다. 저의 모든 돈은 그들의 삶을 원활하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데 쓰였고, 그들이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말입니다. 게이트에서 저는 여권을 가져가야 하냐, 고 물었고, 동현은 당연하죠 엄마, 가족이잖아요, 라고 했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보경이 여권을 건네며 혜진과 웃고 있었고, 혜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이미 그들의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인 것처럼요. 탑승 안내가 나오고, 저는 동현이 돌아서서 실수였다, 고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만 바라봤고, 보경은 제 티켓으로 탑승했고, 혜진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고 버려지는 무급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집에 가서 우리가 돌아올 때 집을 깨끗이 해두고 발코니 식물에 물 주고 우편물 챙기라 고 했습니다. 보경이 이제 여행에 가니 시간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이 저를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 오직 봉사만 하는 노인으로 여긴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뒤로 여행 가방을 끌며 문에서 돌아섰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가 버려져도 되는 사람처럼 대우받게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명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식탁에 앉을 자격도 없는 품꾼처럼 집에 돌려보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항에서의 배신이 있기 전 3주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계획했다. 혜진이 여행 준비를 해야 하니 내가 아이들을 봐줘야 한다고 해서 나는 유일하게 매주 하던 후아나와의 커피 약속도 취소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놀아주었다. 그들 둘 중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인정 한마디 듣지 못한 채로 나는 내 작은 저축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새 옷을 사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을지, 식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고민했다.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 여행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만큼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와 구두를 골랐다. 예전에 혜진이 내 낡은 가디건을 보고 할머니 옷 같다고, 현대적인 여성답지 않다고 비웃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혜진은 내 나이에 여행이 힘들 테니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했고, 보경의 짐이 많을 수도 있으니 가볍게 싸라고 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동현이 가족 여행이라고 확실히 말해줬기에 불편한 마음을 애써 무시했다. 출발 일주일 전, 그들은 혜진의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분을 식탁 맨 앞자리에 앉혀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칭찬했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고 식탁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서 카운터에서 밥을 먹었다. 아무도 내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여행 중 내 화분에 물을 줄 사람을 구했다고 말하자 혜진은 떠나기 전 해야 할 추가 집안일 목록을 내게 건넸다. 보경이 전날 밤 묵을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서 다 개어놓으라고 했다. 그래야 짐 싸기가 쉽다고 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비싼 여행 가방을 주문했고 나는 내 오래된 캐리어를 꺼내 새 것처럼 닦았다. 예전에 가방 손잡이가 떨어졌을 때 새로 사지 않고 꿰매서 썼더니 혜진이 창피하다고 눈을 굴렸던 적이 있어서였다. 그들은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심부름을 나가 여행용 세면도구와 간식을 사오게 했고 혜진은 자선 행사로 늦게까지 일하고 동현은 회의에 참석했다. 누구도 내게 비용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방에는 스파와 고급 식사 영수증이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다. 보경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와 혜진과 여행 계획을 짜고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웃으며 놀았다.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혜진이 보경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휴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들의 집을 위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 대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자정이 넘도록 동현의 셔츠 단추를 꿰매고 혜진이 손님방 침대에 구겨놓은 드레스를 다림질했다. 내가 내 짐을 쌌다고 말하자 혜진은 일정표를 다시 확인하라며 내게 맞지 않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여행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게 해놓고 나는 이미 뒷전이 된 느낌이었다. 그들은 각자 이름이 적힌 맞춤형 여행 가방 이름표를 주문했고 복용 것도 있었지만 내 것은 없었다. 택배가 도착해 혜진이 박스를 나에게 버리라고 건넸을 때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재활용함에 넣었다. 괜히 의심 많아 보이거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보경이 혜진에게 여행에 함께 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혜진은 이렇게 가야 더 재밌을 거라며 웃었다. 나는 복도에서 동현의 드라이클리닝을 들고 얼어붙은 채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설마 나를 대체할 거면서도 내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출발 전날 밤, 혜진은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집 열쇠를 두고 가라고 했고 그날 저녁은 보경과 함께 시켜 먹으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할 거니 내가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지난 3주간 여행을 위한 식사와 간식, 팬트리 정리를 했는데 그 여행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여행이 다가올수록 동현은 나를 더 피했고 사무실에 오래 머물며 내 질문에 한마디 대답만 했다. 나는 이미 불편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매번 억지로 웃으며 몇 주 전 따뜻하게 초대했던 아들이 설마 나를 제외하려고 계획할 거라 믿고 싶지 않았다. 매일 밤 나는 산호색 원피스를 침대에 펴놓고 여행 사진에서 우아하고 단정한 내 모습을 보면 동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했다. 이제야 알겠다. 혜진은 내가 사진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결정했고 보경이 내 자리를 대신해 내 아들 옆에서 웃을 것이며 나는 그들 집에서 식물을 돌보고 가구에 먼지를 털며 남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나는 공항에서 배신을 당한 다음 날 아침, 산호색 드레스가 아직도 내 여행 가방에 곱게 접혀있는 채로 깨어났고 이미 나를 곁에 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샀던 그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시와 명령을 넘어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자 위에 드레스를 걸쳐두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동현과 혜진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식물에 물을 주고 집을 깨끗이 해두라는 뻔뻔한 부탁을 번갈아 보냈다. 마치 내가 동현을 낳고 수십 년 동안 내 꿈과 건강보다 그의 필요를 우선시한 엄마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청소부인 것처럼 말이다. 혜진은 내 나이에 여행이 무리였으니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예전에 친구들에게 내가 동현에게 집을 넘기고 나서 집세 걱정 없이 사는 게 운이 좋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사실 그들은 나를 내 집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급 가사도우미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혜진이 남긴 장보기, 먼지 털기, 친구 세탁, 그들이 돌아오는 나를 위한 좋아하는 국 준비하기 등 할 일 목록을 보았다. 그리고 화가 나서가 아니라 차분한 결심으로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다. 더는 내 집에서 명령을 받으며 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관리비와 집수리를 맡는 게 더 편하다고 설득하기 전 나는 이 집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옷장 뒤쪽에 있는 작은 신발 상자를 세금 서류만 들어있을 거라 믿고 무시해왔다. 하지만 더는 내 아들의 인생에서 가구처럼 취급받으며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상자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만석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힌 봉투와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만석이 내가 걱정 없이 살길 바래서 뭔가를 숨겨두었고 외롭거나 익힌 기분이 들면 이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나는 가난하다고 믿으며 음식을 아껴 먹고 헌옷을 입었지만 남편은 내가 몰랐던 재산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나는 만석이 죽기 직전에 내 이름으로 등재된 A회사 소유권 명세서를 발견했다. 그제야 나는 동현에게 내 재정을 맡기고 혜진이 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까지 통제하게 두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혜진은 우리가 절약해야 한다며 1등석을 타고 명품 가방을 사면서도 나에게는 늘 검소함을 강요했다. 나는 서류에 적힌 은행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여러 번의 확인 끝에 은행 직원은 내가 A회사와 연결된 큰 계좌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었다. 전화를 끊으며 나는 내 가족 안에서 하인처럼 살아왔지만 사실 내가 그들이 꿈꾸던 자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차가운 명료함이 밀려왔다. 나는 봉투를 들고 부엌에 서서 혜진이 내 연금에서 장본 영수증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던 순간 동현이 내 계좌가 필요 없다며 자신과 혜진이 내 필요를 다 챙겨주겠다고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실제로는 새 신발 한 켤레나 손주 생일 선물을 사려 해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나는 오랜 세월 혜진이 손님들 앞에서 나를 고용인처럼 대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집에 작은 방이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 할 때도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야 그녀의 말이 나를 순종적이고 작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굴욕이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내 무급노동과 무조건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동현이 우편함을 매일 확인하라는 최근 메시지를 읽었다. 그조차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공항에서 낯선 이들 앞에서 내 자리를 빼앗아 다른 여자에게 넘긴 그들의 행동이 내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인정하지 못했다. 나는 더 내려가 혜진이 여행 중 밝게 웃으며 복영과 수영장 옆에 있는 사진, 동현이 뒤에서 음료를 들고 있는 사진이 이미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대체했고 내가 배제된 순간들을 아무런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에서 그들의 할 일 목록을 삭제하고 만석의 서류에 적힌 이들과의 미팅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더는 그 집에 앉아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평가받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나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폴더에 적힌 연락처로 A회사 대표와의 약속을 잡았고 동현의 또 다른 전화를 무시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알아낸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사랑이나 후회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방향성을 느꼈다. 나는 신발 상자와 편지에 대해 준비가 될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미 내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약하고 절박하게 보는 그들의 만족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족 여행을 위해 입으려 했던 산호색 원피스를 그대로 입은 채 A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제부터 내리는 모든 결정이 더 이상 내가 공항 게이트에서 여행 가방을 꼭 쥐고 선 채 이미 나를 더 젊고 시끄럽고 그들의 계획에 더 편리한 사람으로 대체한 이들에게서 친절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버려진 하녀 같은 여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접수 담당자는 내가 가져온 서류를 확인했고 몇 분 뒤 나는 개인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CEO는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존중이 담긴 악수로 나를 맞이했다. 그가 회사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만석이 조용히 일군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륙을 가로지르는 노선과 내가 알지 못했던 자산들로 인해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연간 수익, 고급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 상상도 못했던 파트너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집에서 찻잎을 아끼고
동현에게 식비를 부탁하지 않으려고 낡은 스웨터를 기워 입던 시절, 혜진이 병원비를 부탁했을 때 더 독립적이고 노년에 더 자립적이어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던 그때와는 달랐다. CEO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수치가 적힌 계좌 요약서를 내게 건넸고 내 맥박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석이 모든 것의 통제권을 내게 남겼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동현과 혜진은 내가 힘없는 노인으로서 그들의 허락 없이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현재 항공편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동현, 혜진, 보경이 바로 그 순간 내 회사 소유의 항공기에서 편안하게 여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모르게 비용을 댄 좌석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침묵 속에 가족 여행의 소박한 존엄조차 거부당했다. 그들이 내가 무심코 지불한 공간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CEO에게 해당 항공편의 기장에게 연락해 A사 소유주가 탑승객 모두에게 직접 인사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기내 방송을 통해 또렷하게 호명되길 요청했다. 동현과 혜진이 그들의 배신의 크기를 대면이 아닌 변명의 여지 없는 공개적 폭로로 깨닫길 바랐기 때문이다. CEO가 전화를 거는 동안 나는 내 이름이 기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상상했다. 내 아들이 자신과 아내가 3만 피트 상공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동행자를 내 자리에 앉힌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무시하고 지워버린 어머니 때문임을 깨닫는 장면이었다. 기장은 메시지를 충분한 예우와 함께 전달하겠다고 확인했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수년간의 무게가 약간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지별세와 장복이 목록을 건네는 목소리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잘난 척하며 마시는 공기조차 소유한 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CEO는 곧 돌아와 방송이 완료되었고 동현, 혜진, 보경이 승무원과 다급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른 승객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혜진이 가족 모임에 함께하겠다는 내 제안에 매번 눈을 굴렸던 순간 동현이 다음에 엄마 라고 말하며 아내가 내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한 절대 다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했던 말을 모두 기억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비행 일정과 숙소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요청했고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승객에게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를 승인했다. 내가 베풀지 못한 관대함과 내가 모르는 이들에게 베푸는 특권의 극명한 차이를 그들이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다. CEO는 가족이 귀국 후 사퇴 수습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언론 발표문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다. 더 이상 동현이 아내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게 두고 자신은 침묵으로 공모하며 내 사진과 대화 그리고 결국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결과에 대해 보호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나는 내 침묵이 곧 힘이고 내 희생이 언젠가는 사랑으로 보답받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침묵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내가 그들의 눈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될 때까지 나를 점점 더 변두리로 밀어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는 편리한 청소부, 아이 돌보미,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나는 내 개인 자산 관리권을 동현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치했고 새로운 아파트 구매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CEO에게 지시했다. 더 이상 혜진의 화분과 빨래가 내 안위와 존엄보다 우선시되는 집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나서며 휴대폰 화면에 또다시 쏟아지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했다. 이제 그들의 연락은 후회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힘없고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여겼던 여성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소유권을 새롭게 인식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혜진의 심부름 목록을 확인하는 하녀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버린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각 방을 둘러보았다. 이제야 나는 내가 청소한 모든 구석, 내가 만든 모든 식사, 내가 뛰었던 모든 심부름이 나를 작고 의존적이고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이 결코 내게 줄 생각이 없었던 존중의 부스러기를 위해서 말이다. 나는 동현과 혜진에게서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수년간 나를 무시한 것을 개인적인 게 아니야, 혹은 내가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같은 가벼운 말로 합리화하며 내가 절대 초대받지 못할 휴가, 축하, 중요한 순간들을 그들끼리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설명하는데 단 1초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만석이 준비해준 서류를 다시 꺼내 그가 마련해준 법률팀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동현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계좌로 모든 자산을 신속하게 이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혜진이 내 작은 연금을 관리가 편하다며 그들의 공동계좌로 합치자고 제안했던 때가 떠올랐다. 효율성에 대한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고마워했지만 실상은 통제에 관한 일이었다. 변호사는 즉시 이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보복할지 두렵지 않았기에 침착하게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야 그들의 권력감이 내 침묵과 수능 위에 세워진 허상임을 깨달았으니 가족 화목이라는 명목 아래 내 존엄이 천천히 지워져 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법률팀의 동현과 혜진에게 몇 주 내에 집이 매물로 나올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여행에서 돌아와 내가 한때 손주 장난감과 가족 사진을 꿈꿨던 공간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도맡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동현과 혜진이 기내 방송을 들었고 여러 승객이 그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영상으로 남겼다고 확인해왔다. 나는 그 영상을 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이미 혜진이 가사도우미 취급하며 내쫓았던 여자가 자신들의 호화 여행을 지원한 집주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굳어진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도착한 호텔 지배인에게 스위트룸에 이번 여행의 모든 세부사항은 A사의 배려임을 상기시키는 특별 환영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3명을 제외한 모든 투숙객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그들이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특권을 남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메시지가 전달됐고 동현이 결정을 번복하려고 직접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제 모든 지시는 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만 상기받았다고 보고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침묵이 사과나 변명으로 흔들릴 수 없는 권위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을 느꼈다. 나는 그동안 제공한 모든 금전적 지원과 선물, 두 번째 자동차 계약금과 주방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무상으로 주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내기 위함이었다. 남은 의무마저 그들이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혜진이 번갈아 보내는 달콤한 사과와 은근한 불평이 섞인 문자를 무시했다. 내 행동 때문에 그들의 여행이 망신을 당했다는 시기였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말이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원에 대한 집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법률팀의 생활비로 자동 이체되던 모든 내역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내가 자리에 앉을 자리도 결정의 목소리도 없으면서 그들의 안락과 사치를 뒷정리하는 삶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동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내려갔다. 그동안의 지원이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앞으로의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더 이상 무급 가사도우미와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며 가족의 최소한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명확히 썼다. 나는 대표가 추천한 재단 관리자를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 소외되고 조용한 희생을 강요받으며 거짓된 안전과 조건부 애정에 속아 살아온 나 같은 여성들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자리에 앉아 쉴 때 수년간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동현과 혜진이 사랑을 담아 엄마라고 불러주길 기다리지 않고 결혼과 육아,
오랜 자기 희생 이전에 나를 만석이 서류에 적어준 이름 그대로 존중하며 부르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동현과 혜진의 전화와 메시지는 점점 절박한 호소와 어설픈 변명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내 회사가 전액 지원한 호화 스위트룸에 앉아 공항에서 내쫓았던 여성이 단 한 번의 기내 방송으로 자신들의 우월감과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동현의 문자들은 미약한 사과에서 노골적인 공황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와 혜진이 수년간 과소비를 메우기 위해 사용해온 공동 계좌를 동결시켰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말을 아무 대답 없이 스크롤했다. 이제는 내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나를 침묵과 희생으로 몰아넣는 것을 방관한 이후로 더 이상 그를 달래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진은 나를 가족 모임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던 때를 상기시키며 아부와 죄책감을 번갈아가며 긴 문단을 보냈지만 정작 나는 부엌에 렐러게이티드 되어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곁에 앉아 좋은 와인과 따뜻한 대화를 즐겼고 나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사실은 컨비니언틀이 잊고 있었다. 나는 호텔 매니저에게 동현의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하고 대신 같은 호텔에 머무는 다른 투숙객에게 그 특권을 제공하라고 했다. 이는 동현과 혜진이 점점 줄어드는 접근성과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자격만 가진 낯선 이들의 안락함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다. A사의 대표는 보경이 귀국길에 동현, 혜진과 떨어져 앉게 된 것에 대해 승무원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모든 좌석 배치는 항공사 소유주의 재량임을 정중히 안내받았다고 보고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SNS에서 자랑하던 그 항공사가 이제 완전히 자신들이 지워버린 여성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광경을 상상하며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만석이 세상을 떠난 이후 동현에게 해준 모든 지급, 선물, 대출 내역을 정리한 재무보고서 최종본을 검토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개인 메모를 추가했다. 더 이상 조용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나를 유용하게 여기는 이들의 삶을 보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내 이전 집의 매각이 문제없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동현과 혜진에게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내 존재가 지워진 상징이 되어버린 공간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소지품은 법률팀이 마련한 임시 아파트로 포장, 배송하도록 조치했다. 또다시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지킬 의사가 없었던 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며 희생했던 세월의 흔적 속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은 60세 이상 여성 중 친족에 의해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정서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보내왔고 나는 즉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내 재산이 한때 나처럼 침묵 속에 고통받았던 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랐지. 친절을 일방적 의무로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의 권리의식만 키워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 계좌에 대한 내 권한을 확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던 중 동현에게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는 또 다른 음성 메시지가 왔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나 없이 여행을 다녔고 학교 행사나 생일에도 초대받지 못했으면서 혜진이 스파나 모임에 갈 때마다 언제든 돌봄을 요구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표는 혜진이 휴가 중 받은 대우에 대해 항공사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모든 운영 결정은 회사 소유주 승인임을 안내받았다고 보고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특별 대우도 해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누가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력함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시내 중심부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내 가치를 반영하는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가족에게 배제당하며 흘린 눈물과 인정받지 못한 노동의 흔적만 남은 벽이 아니라 변호사가 집 매각과 공과금 이전을 확인하자 동현에게 그가 비상금처럼 여겼던 집이 더 이상 그의 미래에 없으며
이제는 내 희생이란 완충제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공식 통보문을 보내도록 허락했다. 내 경제적 독립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될 때 이번에는 보경에게서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았냐는 다급한 메시지가 또 왔지만 이제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변할 생각이 없었음을, 오직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긴 자원에 대한 접근만이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알았다. 이삿짐 센터가 아침 일찍 도착해 내가 가져가기로 한 소지품만 포장했다. 수십 년간의 조용한 고통과 연결된 물건은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진이 자신의 것이라 표시한 물건은 모두 남기라고 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해서 재워준다고 말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집의 모든 주요 업그레이드를 내가 자금 지원했으니 그 말이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변호사가 동현이나 혜진이 접근할 수 없는 내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알려주는 동안 차분한 손길로 최종 매매 서류에 서명했고 그들에게 공식 퇴거 통지서를 휴양지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그들이 이 소식을 낯선 이들 사이, 그들의 승리가 절정에 달한 곳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서사를 통제한다고 가장할 수 없는 순간에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여성 그룹이 경제적 독립과 정서적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고, 이제 내 자원이 더 이상 동현과 혜진의 특권의식을 뒷받침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취급받았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에 결연한 의지가 솟았다. 나는 최종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검토하고 즉시 결제를 승인했다. 내 재탄생을 반영한 공간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서에게는 오픈엔드 국제 일정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나를 너무 늙고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빼앗겼던 삶을 또다시 1년, 한 달, 일주일이라도 미루며 기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현의 메시지는 내가 더 이상 순종적인 해명이나 그의 안락함을 방해한 데 대한 사과로 답하지 않자 점점 더 다급해졌고 그의 어조는 애원에서 비난으로 바뀌었다. 그는 집을 유지하는 데 쓴 돈을 언급하며 나에게 상기시켰지만 실제로는 모든 주요 지출이 내 돈으로 이루어졌고 그와 혜진은 내 희생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다. 혜진의 전화는 연달아 걸려왔고 음성 메시지에는 보여주기식 후회가 가득했지만 곧 가족의 명예와 아이들의 안정을 빙자한 위협으로 바뀌었다. 마치 내가 이미 수년간 무급 육아, 가사,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불편함에 대해 비난받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내가 제공한 것을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A사 CEO로부터 동현이 내 결정을 문제 삼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내가 단독 소유주이므로 운영상 누구와도 상의할 의무가 없다는 정중한 안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그의 번호로부터 오는 모든 요청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CEO에게 지시했다. 더 이상 동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환상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동현의 이메일로 만석 사망 이후 내가 한 모든 기여를 정확한 금액, 날짜, 영수증과 함께 정리한 서한을 보냈다. 내 관대함의 정도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금전적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될 것임을 알리는 마지막 문구도 첨부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명분이 내 독립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아파트 직원들은 내가 요청한 모든 세부 사항에 맞춰 새 집을 준비했고 의미 있는 몇몇 개인 소지품만 배송을 승인했다. 나머지는 이삿짐 업체에 폐기 또는 기부하라고 지시했다. 한때 나의 안식처일 거라 믿었던 집에서 짐처럼 취급받았던 세월의 무게를 더는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행 코디네이터는 여러 대륙에 걸친 내 항공편과 숙소를 확인해줬고 항공사 직원에게 우선 배정을 요청했다. 만석 사망 후 여행을 꿈꿨을 때 나를 비웃으며 그들의 감독 없이는 내가 너무 약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들에게서 빼앗겼던 존엄과 존중을 반드시 누리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나는 또 한 번 보경의 부재중 전화를 무시했다. 그녀는 동현과 혜진의 행동에서 자신을 분리하려 했지만 공항에서의 굴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녀의 변명은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그 일이 내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항으로 가는 운전기사가 도착했을 때 나는 법률팀의 동현과 혜진을 모든 서류에서 비상연락처에서 삭제하라고 마지막으로 지시했다. 수년간 내 취약함을 자신들의 안락함을 유지하는 지렛대로 삼은 그들을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서가 내 국제 일정이 모든 구간 1등석으로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었고 나는 동현과 혜진이 자신들만을 위해 사치를 누리는 동안 아이, 반려동물, 화분까지 돌보며 계획에 작은 공간조차 요구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듯 내 편안함을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라고 지시했다. 운전기사가 전문적으로 내 짐을 옮기는 동안 법률팀으로부터 동현과 혜진에게 30일 이내 퇴거를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내가 그 집에서 불편한 존재, 노동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는 공간에 발을 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나는 A사 CEO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동현이 내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 회의를 시도했으나 모든 시도가 내 명시적 승인 없이는 어떤 사업 결정도 진행될 수 없다는 확고한 안내와 함께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한때 단순한 상속물쯤으로 여겼던 회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장이 객실에 들어서는 나를 직접 맞이해 주었고 그 태도는 몇 주 전 동현과 혜진이 배신이 모든 승객에게 드러나기 전 누렸던 예우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오랜 세월,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연기하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 보여주기식 몸짓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오르자 휴대폰을 열었고 동현에게서 온 수십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 중에는 거짓된 후회로 가득한 사과도 있었고 공항에서 아내가 차갑게 웃으며 그의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내 자리를 차지할 때 그는 묵묵히 서 있었으면서도 설명을 요구하는 뻔뻔한 요구도 있었다. 혜진의 메시지는 거짓 겸손이 묻어났고 자신은 내가 소외감을 느끼길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녀는 내게 식물을 물 주고 집을 깨끗이 해놓으라고 명령했다. 마치 내가 월급 받는 가정부라도 되는 듯 그녀가 매년 조금씩 깎아내린 아들의 존경심을 가진 이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보경은 단 한 통의 메시지로 내가 왜 그녀에게 복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게이트에서 그녀가 내게 고맙다고 하며 여행이 가능하게 해줬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녀의 거만함은 혜진보다 더 깊이 나를 배웠고 가족도 아니면서 나를 아무렇지 않게 대체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음이 분명했다. 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여성 그룹이 금융교육 과정을 마쳤고 몇몇은 수년간 가족에게 연금을 착취당하고 기여를 깎아내리던 환경에서 벗어나 이미 새로운 거처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아파트 관리인은 내 새 거주지가 내 요구대로 완전히 꾸며졌으며 귀국 시 입주할 준비가 끝났다고 확인했고 나는 조수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몇 달간 해외에서 내 능력박이라 여겨졌던 세상을 탐험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동현과 혜진이 이제껏 당연하게 여겼던 재정적 안전망 없이 삶을 다시 세우려 애쓰는 동안 말이다. 나는 동현에게서 온 또 한 번의 긴급 전화들을 무시했다. 그의 다급함은 사랑이나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여자를 쓰다 버릴 수 있다고 여겼다가 그녀가 자신의 삶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었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식사가 도착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했다. 동현과 혜진이 내 가치가 그들의 승인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어 내 목에 걸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마침내 끊어냈기 때문이었다. 재단 이사장은 72세 여성의 편지를 전달했다. 그녀는 수십 년의 방치와 조종 끝에도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음을 내게 배웠다고 감사해했다.
나는 내 복수가 단순히 배신자들을 벌주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침묵당해온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더 큰 의미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또렷한 확신을 느꼈다. 비행기가 첫 목적지에 착륙하자 나는 내 이름으로 모든 법적, 재정적 자율권을 이전하는 최종 서류를 검토했고 앞으로 돈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것이라는 최종 통지를 동현에게 보내라고 법률팀에 지시했다. 더 이상 희망과 실망의 반복 속에 나를 가두던 감정 게임에 끌려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달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몇 주 후 나는 새 아파트에 들어섰다. 한때 잡지에서만 보던 도시들을 여행하고 온 뒤였다. 동현과 혜진은 여전히 빈 약속과 애원으로 가득한 이메일을 보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읽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들이 가르쳐준 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안위가 위협받을 때만 존재한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 재단 이사장은 내가 지원한 프로그램에 이미 100명이 넘는 여성이 등록했고 여러 명이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들은 무급 돌봄자와 보이지 않는 짐으로 취급받던 집을 떠났고 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존엄을 되찾을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동현은 가족 문제를 논의하자며 여러 통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마치 내가 혜진이 내 자리를 빼앗고 집에 가서 화분에 물이나 주라고 했던 그날을 잊은 것처럼. 나는 매번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더 이상 내가 용서와 배려만을 강요받고 책임은 묻지 않는 대화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혜진은 달콤한 사과에서 점차 씁쓸한 원망으로 어조를 바꿨고 내가 그들 가족의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고 썼지만 나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내게 자신의 부모를 위해 본체를 리모델링할 테니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 살라고 제안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저축으로 마련한 집에서 겨우 남은 공간에 감사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면서도 말이다. 보경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내 소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게이트에서 내게 고맙다고 하며 여행이 가능하게 해줬다고 비웃듯 말했던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옷가방을 들고 떨고 있었지만 그들은 애초에 나를 진심으로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다. 저는 변호사에게 동현과 혜진이 더 이상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금지 및 중지 서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감정적 조작 시도가 이제는 예전에 자유롭게 접근하던 계좌들이 영구적으로 끊긴 뒤 재정적 지원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전략에 불과해졌기 때문입니다. A사 대표는 두 사람이 항공사에서 어떤 특권도 박탈되었으며 그들의 좌석 업그레이드 및 무상 서비스 요청이 이제는 일반 유료 고객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확인해 주었고 저는 주저없이 승인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제 집의 하인처럼 대했던 이들에게 특혜를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석이 몰래 남겨준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재단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 자원이 다른 여성들에게 가족에게 소모품 취급을 받으면서도 감사받기를 기다리는 삶을 멈추고 자신이 희생한 만큼만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현의 마지막 통제 시도는 제 아파트 문 앞에 손편지를 직접 두고 간 것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배달도 받지 말라고 건물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저의 소멸의 역사를 오해와 후회의 이야기로 바꾸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첫 국제센터가 제 이름을 단 명패와 함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저의 복수가 가족의 배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이 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존재 자체를 사과하도록 배운 여성들에게 주체성을 되찾아주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몇 주간 간청한 끝에 동현을 마지막으로 건물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오직 제 삶이 더 이상 어린 시절 엄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던
그러나 결국 아내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은 그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읽어보지 않겠다고 한 서류를 움켜쥔 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기엔 또다시 공허한 확약과 가족 화합을 회복하겠다는 피상적인 계획이 담겨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혜진이 저에게 이번 여행에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다 며 제 자리를 친구에게 넘기고 그 친구가 제 눈물을 비웃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석과 함께 지은 집에서 직원 취급을 당하거나 혜진이 자신의 SNS 미적 감각을 해친다며 사진에서 빠지길 요구했던 수많은 명절을 묵인하던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동현은 자신의 아이들이 저를 그리워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외출 때마다 빨래를 개고 밥을 차려주는 늙은이로만 저를 알았을 뿐 생일이나 학예회, 가족여행 등 혜진 쪽 가족만 허락된 행사에는 한 번도 저를 포함시킨 적이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혜진이 공항에서의 말을 깊이 후회한다 했지만 저는 그녀가 수년간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의료비가 부족하면 제 장신구를 팔라고 했던 일, 그 와중에도 제가 조용히 빌려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자랑했던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애원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용서란 그들이 한때 남용했던 접근권을 다시 허락하는 것이 아님을, 경계가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임을 너무 늦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그를 배웅하라고 지시하고 재단 이사회 미팅에 참석하러 떠났습니다. 더 이상 타인이 제 가치를 대신 결정하는 동안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던 사람의 또 다른 후회 연기를 참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이제 세계국에서 500명이 넘는 여성이 자율성을 되찾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며 보고했고, 저는 5개 지역 추가 확장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성도 수십 년간 희생과 인내, 침묵을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착취당하면서도 그저 참아내고 감사해야 한다고 믿게 두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동현이 마지막으로 좋았던 시절을 언젠가 기억해주길 바란다 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미소 뒤에 이제 얼마나 더 뺏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채로 기억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저 자신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저의 침묵을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묵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재단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며 각자의 삶을 되찾아가는 모든 단계의 여성들로부터 메시지가 계속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수년간 가족의 노동과 인내, 침묵에 이용당한 뒤 고립과 고통 속에 홀로였던 것이 자신만이 아님을 깨달았으니까요. 가족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희생을 기릴 때는 오직 권리와 착취만 내세웠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한때 밤늦게까지 아들의 전화나 초대를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숙자를 떠올렸다. 그 아들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집을 깨끗이 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아내의 화초에 물을 주는 능력에만 가치가 있는 무구파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존재를 투명하게 여기는 이들에게서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데는 구원이 없다고 더 일찍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또 다른 여성 쉼터를 위해 새로운 부동산이 확보되고 자금이체가 최종 완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동현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때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의 사랑이 지나치게 무조건적이었으며 존중 없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저 너를 잡고 순종적이며 결코 동등하게 나눠줄 의도가 없었던 부스러기에 감사하게 만드는 무기일 뿐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목적지는 도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임을 알았다. 때로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닿거나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